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역 라이브 이가역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추경호 의원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정치권이 또 한 번 요동칠 걸로 보입니다. 잠시 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게 수사 지휘를 하듯 여러 차례 연락한 김건희 씨의 행적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막판 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취임 2년을 맞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터뷰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세 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마법 불법 수사, 불법 특검 규탄한다! 조금 전 국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 의원총회 장소를 바꾸며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려고 많은 분들이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진입이 되지 않아서 강사로 가서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제가 일단 불참하게 된 건 제 판단으로 불참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당사로, 당사에서 국회로 거듭 띄워졌던 문자 공지 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도 알려졌죠. 비상계엄 1년을 앞둔 시점에 전직 원내대표의 구속심사까지 기각을 외치는 국민의힘의 고심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추경호 의원 소식 짚어보기 전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간단히 패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조금 전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전현직 국민의힘 의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죠. 이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죠. 재판 유지를 하고 있고요. 공소 유지를 하고 있고 대검찰청이 언론 공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조금 전에 항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좀 나왔는데요.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다.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그럼에도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선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또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적으로 분쟁이 일어난 점을 이걸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야 패널분들께 일단 한 분씩만 좀 여쭤볼게요. 김영남 의원님, 예견하셨습니까? 원칙적으로는요. 검찰이 징역형을 많은 경우에 구형했잖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해서는 1년 6월 이렇게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형의 종류가 완전히 다른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항소 대상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최근의 트렌드인데 요새 항소 포기가 조금 유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찰이 항소 포기를 결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게 항소를 하더라도 항소심에 올라가서 과연 번복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벌금형의 1심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한다든지 아니면 의원직 상실될 수 있는 국회법과 관련해서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현실적인 고민 끝에 항소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훈 의원님. 오늘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에서 새로운 룰이 하나 세워진 날이죠. 미란다 원칙이라든가 민식이법이라든가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딴 형사사법의 원칙이나 형사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 세워진 룰은 이른바 김만배 룰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전대미문의 7천억 추징 포기가 없었다면 이런 사건을 과연 항소 포기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항소를 포기해서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형이 확정되는 것이 당에 좋은 일입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서 김영남 의원도 지적을 하셨듯이 본래는 이렇게 형종이 달라진 사안의 경우는 검찰이 항소하는 것이 원칙이고 거의 대부분 항소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검사의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제14조 1항 제1호에 의해서 이것은 항소 대상이 원칙적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대미문의 대장동 항소 포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른바 항소 자제라고 하는 프레임에 따라서 이런 사건들조차 항소 포기하는 것으로 지금 검찰이 정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대단히 다분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일종의 뉴노멀이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정의는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될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예, 홍석준 의원님. 예, 검찰이 판단한 전체적인 저는 결정 배경은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벌써 발생한 지 이제 6년이 벌써 더 지났고 또 상권분리 원칙에 의해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사실은 국회에서 일어난 일은 국회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 국회 윤리심사라든 이걸 처리하는 것이고 사법심사는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됩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최초로 이제 지금 이런 물리적 충돌에 대한 사법적 개입인데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찰이 좀 절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앞에도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지금 현재 검찰 내 항소 관련된 어떤 기준, 규칙에서는 좀 어긋난 면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라는 전대미문의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추징을 포기한 이런 어떤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여야의 어떤 눈치를 보면서 검찰이 좀 항소 포기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떤 기준점을 앞으로 검찰이 어떻게 더 정립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김유정 의원님. 지난번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비난하고 비판했던 것에 비추어 본다면 지금 나경원 의원 등은 마땅히 항소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서 다퉈봐야 되겠죠. 그런데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심으로 1심에서 의원직은 유지가 됐으니까 이대로 좀 가보자.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검찰로서도 뭐 이 굉장히 장기화된 재판이니까 앞서 여러 가지 설명했던 것처럼 더 오래 끌기에는 조금 부담이 크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글쎄요, 당사자인 나경원 의원 등의 또 그 송원석 원내대표의 입장이 뭔지 좀 듣고 싶네요. 그분들은 항소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자정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입장이 좀 정치권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방송 직전에 들어온 검찰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항소 포기 소식 간단히 짚어봤고요. 또 역시 비슷한 시각에 마무리가 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총 180표 중에 가 172표, 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 이렇게 나왔네요. 홍석준 의원님, 지금 권성동 의원이 지난 9월에 가결됐었고요. 두 번째입니다. 당내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예, 당내 분위기는 좀 전에 화면에도 봤습니다만 굉장히 좀 격앙돼 있고 이거 해도 너무한다. 정치 보복을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어떤 대단히 좀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지금 구속영장은 사실은 굉장히 좀 무리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게 국회의원들의 표결 행위를 방해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어떤 동기도 없고 또 그런 어떤 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다 보면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빠지더라도 어차피 민주당에 의해서 제재 과반수에서 이제 비상계엄이 해제가 의결되리라는 건 다들 뭐 예상하는 바인데 굳이 참석을 뭐 방해하면서까지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할 필요성 동기가 전혀 없죠. 특히 이 그 국회의원들의 표결 행위가 방해됐다는 것이 입증이 되기 위해서는 방해를 주장하는 국회의원이 좀 주장을 했는데 아무도 내 표결을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도저히 우리라든지 증거인멸이라든지 그런 사항도 전혀 없는데 불구하고 지금 구속영장을 지금 이제 발부를 한 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하고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지금 특검의 무리한 어떤 수사가 아닌가, 정치 보복이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들 때문에 대단히 지금 이제 격앙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김주기 의원님,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은 빠져나갔어요. 예상하신 거죠?
예, 왜냐하면은 엊그제 의총에서 국민의힘 의총에서 표결에 불참하겠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린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저 모습은 예상된 수순이었죠. 예. 그런데 지금 그 저 현수막에 정치 보복 불법 특검이라고 적었더라고요. 이게 왜 정치 보복입니까? 이게 왜 불법 특검입니까? 정당한 적법 절차를 통해서 특검이 출범을 했고 그리고 이 수사가 이제 막바지에 와닿고 특검도 종료가 되는 시점을 남겨놓고 있는 마당에 특검이 불법이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피고인도 지금 특검 나가서 열심히 수사도 받고 있고 재판에도 임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헌재 냈어도 특검은 역시 적법하다는 게 다 밝혀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이렇게 억지 주장하고 있다는 것도 참 황당하고요. 저는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바가 뭐 누구 한 사람 표결 방해받은 사람 없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해요. 아니 예. 안철수 의원이 인터뷰한 영상이 있다니까요. 왔다 갔다 혼란스러워가지고 표결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라고 인터뷰한 영상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안철수 의원 뿐이겠습니까 비단? 그리고 계엄군이 옆에서 유리창을 깨고 그렇게 들어오는데도 그 방에 가만히 있었잖아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장으로 의원들 다 와주십시오 했는데 그러고 나서 당사로 집결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한덕수 전 총리 어제 15년 구형 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7분간 통화했었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걸 봤을 때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다. 그 긴박한 순간에 국회 당사 어떻게 이렇게 그 의총 장소를 바꿉니까? 상식에 부합하는 얘기를 해야죠. 한 말씀 더 드리면요. 네. 지금 장애투쟁을 뭐 12월 2일까지 한다고 그랬던가요? 예. 장애투쟁을 1000번 만번 하는 것보다 오늘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추경호 그 체포동의안 가결표 던지고 국민께 사과하는 게 1000만 배 이상의 소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추경호 의원은 표결 직전에 신상 발언에서 12.3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 누구에게도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 통상적인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껴맞춰 영장을 창작했습니다. 계엄 당일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습니다.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입니다. 네, 송영훈 의원님. 저 신상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 얘기인데요. 추경호 의원은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어쨌든 상당히 궁박한 상황에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의 대선배께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것이 참 저도 마음이 저어됩니다만 저 신상 발언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은 앞으로 이제 법원이 판단할 겁니다. 과연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될 정도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그것은 법원의 판단 영역이지만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밤에 그 일련의 과정들에 있어서 정치적 역사적 책임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일단 계엄 해제 표결에 들어가지 않았고 같이 있으면서 들어가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있었고 또 본인이 그 당시에 당대표와 보조를 맞춰서 모두 즉시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해라라고 독려했으면 예. 훨씬 더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했을 거고 그렇게 되었더라면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 훨씬 더 나아졌을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신상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치적 책무 또 역사적 책무를 오롯이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과 별개로 어쨌든 구속영장은 지금 일련의 구속영장들이 기각되어 오고 있는 흐름에 비춰볼 때 발부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영래 위원님. 네.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추경호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그건 아니죠. 이제 증거가 충분하냐 불충분하냐의 그 평가는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증거가 없지 않죠, 절대로. 왜냐하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유일한 방법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선 국회 제적의원 300명
중에 과반수 이상이 일단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 그때 참석하기가 용이한 상황은 전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경찰이 동원돼서 국회를 둘러싸고 정문으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들어올 수 없는 시간이 꽤 오래 지속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담을 넘어 들어왔는데 민주당이나 범여권 의원이 숫자적으로는 과반이 넘습니다만 그 의원들이 손쉽게 빠르게 다 국회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을 했다면은 쉽게 과반을 넘게 참석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추경호 의원이 계속 일단 의총 장소를 바꾼 거는 팩트죠. 예. 그것도 일종의 증거예요. 그리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와 통화한 내역도 드러났고 그게 다 증거입니다. 사실은 어떤 통화 내용과 관련한 녹취 파일이 없을 뿐이지 증거가 없는 건 전혀 아닌데 다만 영장을 발부할 때 법원이 쓰는 기준 그러니까 범죄 혐의의 소명이 충분히 됐느냐 그거는 이제 영장 판사가 결정할 문제죠. 송영훈 위원은 발부 가능성 낮다고 했는데 김영남 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요새 특히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는 법조인들의 예측이 더 많이 틀려요. 그래서 쉽사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거는 있는데 이게 충분하냐. 그래서 내란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기 위한 공모 부분과 관련해서 녹취 파일은 지금 있을 리가 없죠. 그건 통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녹음을 하고 그 녹음한 거를 세상에 내놔야 녹취 파일이 등장할 수 있는데 뭐 윤석열 피고인이나 한덕수 피고인이 그런 걸 내놓을 리도 없고 당시 녹음을 했는지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혐의 관련한 소명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참고로 김영남 위원이 저희 이가역 라이브의 공식 예언가로 거의 등극할 수준으로 여러 번 맞췄고 한덕수 전 총리 15년 구형도 마치셨는데 오늘은 좀 신중한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틀리지 않기 위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추경호 의원의 신상 발언이 끝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로텐더 홀로 빠져나갔습니다. 거기서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요.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6년 전과 똑같은 나비 효과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결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생명을 단축하는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분들이 진짜 내란 세력입니다. 1년 내내 총칼 대신에 권력 남용, 외압, 그리고 의사봉 방망이를 철저히 악용하여 대한민국을 짓밟아 온 세력이 바로 내란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권 몰락 트리거, 대통령과 여당이 진짜 내란 세력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국민들이 납득을 얼마나 할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예, 이런 어떤 생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석을 앞세워서 무분별한 어떤 입법 어떤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3대 특검을 비롯해서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수많은 어떤 반기업적인 그런 어떤 법들을 양산하고 있고 심지어는 지금 사법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사법부의 어떤 독립을 침해하는 그런 어떤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에 해외 순방이 돌아오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사법부 모독 그리고 또 본인하고 직접적 관계 있는 이화영 재판에 어떤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것을 두고 또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직권 남용에 해당되는 것일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무분별한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대단히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심지어 상대방인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으로 몰아세우기 위해서 전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의 이런 어떤 구속영장 심사를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금 이제 찬성한 것은 과거 79년 YS 시절과 비슷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고 저희 국민의힘이 왜 저렇게 로텐더에서 이제 나왔느냐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 21대부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그런 어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는데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국회의원의 어떤 불체포 특권을 악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도 있고 과거에 이재명 의원도 과거에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법원이 최후의 법치주의 어떤 수호자로서 보루로서 잘 국소영장 심사를 대응을 잘 하리라고 한마디 더 드린다면 조금 전에 이제 김영남 의원이 이제 그 대통령과 어떤 통화를 어떤 지금 이제 녹음 파일. 추경호 이제 의원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그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당사에서 최종적으로 국회로 이제 일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통화에서 대통령의 어떤 그런 통화에서 오히려 당사로 바꿨다면은 혹시라도 어떤 그런 어떤 표결 방해 행위였던 그런 어떤 해석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혀 반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사실은 그 비상계엄 해제 결의가 12월 3일에서 4일로 넘어가서 새벽 1시쯤 이루어졌잖아요. 예. 근데 표결이 정말 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그 의총 장소를 다시 당사로 바꾸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로 이제 재재구원의 과반수 정도의 의원들이 모였을 거로 판단되면서 우원식 의장이 계속 본회의장으로 들어오라고 재촉을 하는 상황에서 의총장을 당사로 다시 자정 직후에 바꿉니다. 지금 표의 4번째 줄이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멀쩡하게 국회 본관에 있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하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나가버려요. 그러면서 본회의장에 표결 참여를 안 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국힘 소속의 현역 의원은 오히려 전화해서 밖으로 나오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려고 그런 행동을 했던 거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예. 뭐 특검이 지금 통화 기록이나 또 문자 기록을 다 확보하고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12.3 불법계엄 1년이 가까워졌는데 앞서 로텐도홀에서 그런 구호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요.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부에서도 이 사과 성찰의 메시지가 나가면 좋겠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원내 교섭단체 수준으로는 그러니까 20명 정도는 돼야지 않을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이제 1월, 2월 정도 나올 예정이고 여기 판결에 따라서 오히려 지도부가 이 윤어게인들한테 공격을 당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조바심과 두려움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추측이 되는데 저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재섭 의원의 추정으로는 한 20명 정도 이상은 사과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송영훈 의원님, 지금 당내에서 사과 요구하는 초재선 위주일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분위기가 어때요? 그런데 제 추론입니다만 사실은 익명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의사를 묻는다면은 20명보다는 훨씬 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국민의힘이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하면은 소위 이제 주류라고 불리는 분들이 대체로 얻는 득표가 한 60표에서 70표 정도 사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의석수는 107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애초에 그 쇄신파라고 하는 분포 자체가 20석보다는 훨씬 더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계엄이 만 1년 되는 시점을 맞아서 국민의힘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매듭 짓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20명보다는 훨씬 더 내심의 의사를 갖고 있는 분들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올바른 결정을 통해서 당을 살리는 방향의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부응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마저 지나버리면은 아마 민심이 상당 기간 떠나서 더 돌아오기 어렵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를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당에서 정말 숙고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이 방송을 통해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김유정 의원님, 상대당이지만 앞서 아까 로텐도홀에서 정권 몰락 트리거다, 대통령과 여당이 진짜 내란 세력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거든요. 12.3 내란 1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 이런 아까 젊은 그런 초재선 의원들의 목소리가 지도부까지 잘 전달이 되리라고 그리고 진정 어린 사과가 지도부 차원에서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요? 그러니까 지도부에서 그런 결정을 내려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도 될까 말까 한 거 아닙니까? 이제 계엄 1년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아직도 사과를 하냐 마냐 이러고 있다는 게 이게 믿어집니까? 게다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비롯한 민주당이 지금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피고인 부부와 마찬가지로 집단 망상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뭐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분은 사과를 뭐 언제까지 해야 돼? 국민이 됐다고 할 때까지입니다, 그것은. 제대로 사과한 적 한 번도 없잖아. 언제까지 사과를 해야 되냐고요? 누가 언제 어떻게 사과를 제대로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뒤늦게나마 지금 초선 의원들이 저런 기류를 보이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긴 합니다만 말로만 사과해서 될 일도 아니고 후속적인 조치도 이어져야 될 텐데 지금 지도부가 저러고 있으니까 12월 2일 날 사실 사과를 하려면 어제 했어야 돼요. 늦었지만 한덕수 전 총리 15년 구형 예. 나왔을 때 그런 한덕수 피고인을 가지고 소위 쌍권 지도부가 대선 후보로 바꾸려고 한 거 아닙니까? 바꾸치기 하려고. 그러면 정말 부끄러운 줄 알고 사과해야죠.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면서. 그런데 그것도 지나갔고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가 뭐 구속이 되면 사과를 할까 말까 생각해보고 예. 기각되면 지금 더 거세게 민주당에게 지금 너네가 내란세 이렇게 할 참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12월 2일까지 장애 집회 하다가 갑자기 그러면은 추경호 의원 구속되면 급변침해서 사과합니까? 그러니까 도무지 그 어떤 말을 해도 믿기지가 않는 것이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초선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만히 있어 했잖아요. 그러면 5선 의원들, 중진 의원들이 중심을 잡고 민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당을 끌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히 반대로 가는 그런 행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초선 의원들의 저런 모습이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예. 또 송원석 원내대표는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사과에 이걸 의원들을 향해서 여론조사한다며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니까 기대 난망입니다. 진짜 보수 정당으로 가는 길은 아직 멀었구나. 또 야당이 정신 차려야만 정치가 바로 갈 텐데 저는 뭐 지금 모습으로 봐서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홍석준 의원님 짧게 요것만 여쭐게요. 네. 공교롭게도 12월 3일쯤 추경호 의원의 영장 발부 여부가 나올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심사 일정이 아직 법원이 통보가 되진 않았고요. 그러면 지금 김유정 의원이 예상한 대로 예를 들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발부되면 이렇게, 기각되면 이렇게 그걸 좀 재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서 예측을 하는데 그런 분위기인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김유정 의원이 사과를 하지 않았다 하는데 지금 비상계엄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해서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었죠.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도 몇 차례 사과를 했고 송원석 원내대표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과연 사과를 했을 때 차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당의 지지율이 뭐 중도파 좌파들이 예를 들면 뭐 이제 국민의힘이 정신 차렸으니까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렇게 된 의원은 아니 왜 비상계엄만 사과를 하냐? 이제 내란 사과해야지 이런 식으로 더 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사과를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번에 사과를 해서 또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한덕수 전 총리 15년이 구형됐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한 전 총리 최후 진술 발언 영상은 법원에서 저녁쯤 제공을 해줘서 다뤄드리지 못했는데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최후 진술에서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국가, 국민 전체가 피해자입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들을 모셔서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습니다만 그 역시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혼란한 기억을 복귀하면 복귀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감이 사무칠 따름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에 선고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법률가 두 분께 먼저 한번 전망을 좀 여쭙겠습니다. 송영훈 의원님, 일단 구형은 징역 15년형인데 선고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그 부분이 참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다만 이제 우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설을 한 가지 해드리면 지금 특검은 애초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덕수 전 총리를 기소했다가 법원의 공소장 변경 권고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도 봐달라라고 추가를 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둘 중에 어느 것이 되어도 좋다는 입장인데 징역 15년을 구형을 한 것을 보면 여전히 특검의 관점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쪽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두머리 방조는 법정형이 방조범에 대한 감경까지 고려하면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거든요. 반면에 주요 임무 종사가 되면 5년 이상이 됩니다. 구형이 15년이라는 건 우두머리 방조 쪽에 특검은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법리적으로는 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형법 주석서에 보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집합범이라고 해서 여러 사람이 다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부자들 간에는 방조범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두머리를 도우면은 주요 임무 종사이고 주요 임무 종사를 도우면은 부하 수행이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취지로 해설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두머리 방조는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주요 임무 종사를 인정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제 양형이 정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숫자로 말씀해 주시기는 아직 현재는 그걸 예단하기 어려운 것이 예.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하나도 내려진 게 없습니다. 예. 예를 들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직접적으로 군을 움직인 이른바 3사령관들이라든가 이들을 총지휘했다고 평가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비해서는 그래도 낮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런 인물들에 대한 구형과 선고가 현재까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들과의 비교하에서 그 양형의 균형을 따져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숫자로 예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통상 검찰의 구형량의 절반 정도 선고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게 법에 그렇게 나온 건 전혀 아닙니다만 대략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 사례가 제일 많은데 그러면 검찰이 15년 구형을 했으니까 징역 8년 또는 7년 정도가 절반에 해당합니다만 제가 예측을 해보자면 이거는 1심에서 징역 10년과 15년 범위에서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1심 재판부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는 징역 15년 선고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10년 정도 이상은 나올 거로 저는 예측이 됩니다. 예, 근데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중요 임무 종사 둘 중에 하나의 혐의를 재판부가 선택해서 선고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처음에 내란 특검에서 내란 방조로 기소할 때 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방조가 좀 이상하다, 어색하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좀 왜 방조로 기소했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진 예. 것이고 저는 주요 임무 종사자가 오히려 법률적으로도 처음에 자연스럽고 타당한 기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2달도 안 남았습니다. 선고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JTBC가 단독 취재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 정황 백다 앵커가 먼저 브리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같은 시간에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았잖아요. 예, 그런 적이 이때 윤석열이 진짜 손해보야. 자기한테 잊지 말고 영부인 도와줘라.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주라. 이건 잘못된 사랑이죠. 나란히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박지원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그들의 변호인은 오작교가 된 듯합니다. 사실 잘못된 사랑이라는 지적은 재임 중에도 나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제 객관적으로 저는 정치를 다 나쁘다고 생각해요.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불법을 저질렀다 그러면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지만 제가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으로 있다고 하면은 제가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악마화시킨다. 하지만 김건희 씨가 국정 곳곳을 개입한 정황 거듭 드러났었죠.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방송에 이름 팔지 말고 그냥 일이라고 했어야지. 이른바 V0 의혹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번엔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자신의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나온 겁니다.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국어사전을 좀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국정농단 사건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윤 전 대통령. 누구보다 국정농단의 의미를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수사지휘 논란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네, 김건희 씨와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 작년 5월에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수사부터 또 김혜경, 김정숙 여사, 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 진행 상황을 묻기도 했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네. 바로 단도직입으로 여쭈면 이거 국정농단이라고 보십니까? 국정농단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정도면 소설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한간에 떠돌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길 바랬던 마음이 이제는 그게 다 사실이었구나 라로 이제 굳혀져 가고 있는 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증거들이 하나둘씩 나오면서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인사권 소위 반반 하기로 했다더라. 그러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김건희 씨가 픽한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정말 도대체 어떻게 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무위원, 장관이 대통령 부인의 그 메시지를 받고 소위 이제 박성재 당시 장관이 뭐라고 답을 했는지는 지금 밝혀지지는 않았잖아요. 예. 그러면 근데 이후에 그 수사 지휘하는 것처럼 했던 모든 말들이 실행에 옮겨졌잖아요. 수사도 진짜 계속 진행이 되고 재판도 가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말대로 됐다라는 것인데 이게 도대체 이런 식의 농단을 전 세계 어디에서도 저는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특검 수사 받으러 나왔을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예.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를 맴도는 것 같은 기분인데요. 이런 일들을 이렇게 저질러 놓고도 본인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정말 스스로 생각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비단 본인의 수사뿐만 아니라 김혜경 여사나 김정숙 여사 수사 왜 안 하냐라고 다그쳤던 것은 빨리빨리 그런 거에서 내 거 좀 덮어야지.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지금 지휘뿐만 아니라 저는 호통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체포 명단에도 들어간 분 아닙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그러면은 어디서 비롯된 건가 저희가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국정농단 그 이상이라고 김유정 의원은 평가하셨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런 어떤 텔레그램이 부적절한 건 분명하죠. 그런데 이거를 국정농단이다 이렇게까지 보는 건 저는 아직까지는 성급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본인의 어떤 일단 기본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지금 그 김정숙 여사라든지 김혜경 어떤 여사 같은 경우는 또 본인과 유사한 전직 어떤 영부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궁금한 사항에서 법무부 장관한테 물어봤는데 만약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다 답변을 한다든지 뭐 보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좀 문제가 더 커지고 국정농단의 어떤 개연성도 있겠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가 단순히 법무부 장관에게 자기 어떤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 영부인 입장 이전에 하나의 어떤 수사를 받는 입장으로서 물어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국정농단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현재 나타난 것만으로 단정 짓기는 상당히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예, 두 분의 시각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텔레그램이 오갈 때 상황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걸 먼저 보여드리고 나머지 두 분께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보면 2024년 5월에 이 텔레그램이 오갔는데 그 전에 보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김건희 씨 명품 패스수 전단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죠. 그랬는데 열흘도 안 돼서 잡음이 나오더니 11일 만에 서울중앙지검장과 1, 2, 3, 4차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텔레그램이 오갔고요. 그리고 몇 개월 뒤에 비공개 조사 많이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김영래 위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런 텔레그램 오간 게 저런 김건희 씨에게 유리한 결과로
귀결되는데 한몫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만약에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측의 저런 문자나 무슨 메시지에 대해서 아무 대답을 안 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른바 일심 논란이라고 해서 예. 난리가 한번 났었잖아요. 가만히 안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하면 분명히 답을 했어요. 그 내용이 아직 외부에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방적으로 문자만 보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안 하거나 그 지시, 사실상 지시인데 그 지시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그랬으면 박성재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서 진작에 쫓겨났죠. 방금 우리가 시간 테이블에 봤습니다만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명품백과 관련해서 특별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니까 바로 서울중앙지검 지도부가 완전히 해체돼 버렸어요. 예. 갑자기 인사를 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저거는 저 인사를 누가 했겠어요?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른바 공모가 이루어진 거죠. 사실은 누가 봐도 참 우리 헌정 사상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통령이 아닌 그 배우자와 현직 장관 등이 참여한 국정농단의 실체입니다, 저게. 예, 송영우 의원님 어떻게 좀 저 흐름을 예측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저걸 보면은 김건희 씨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맞죠. 다만 그 앞에 두 글자가 생략돼 있습니다. 법은이라는 두 글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저런 일이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입니다. 제도와 구조는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그리고 개인은 선한 사람일지라도 그런 제도와 구조 속에서 노출되면 사람이 바뀝니다. 물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저런 전횡을 한 것이 제도와 구조의 영향이라고 말씀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도와 구조에 빈틈이 뚫려 있으면 유사한 일이 반복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지나고 나서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도입해야 된다고 했을 때 왜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극구 반대를 하고 여당 대표를 사실상 쫓아내려고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의문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특별감찰관 공석이죠. 빨리 민주당이 추천해서 대통령실에 특별감찰관 임명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 배우자는 어느 정부에서나 대통령이 미혼이 아닌 한 대통령과 가장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배우자에 관한 법률을 이제는 제정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한 공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강력한 감시와 책임이 뒤따르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으면 물론 김건희 씨는 대단히 특이한 경우인 것은 맞습니다만 앞으로 제2, 제3의 준 김건희가 등장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은 권력을 성토하는 것을 넘어서 제도적 해결책도 같이 고민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요, 이 타임라인을 봤고 또 저희가 텔레그램을 봤는데 비슷했던 정황들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교육부 차관, 김건희 씨의 최측근이의 자녀가 학폭에 휘말리니까 그 즈음에서 당시 대통령 부인이 교육부 차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통화한 사실이 있죠. 그리고 이건 최근입니다만 검찰 수사가 시작되니까 민정수석과도 비화폰으로 통화를 한 일도 있습니다. 뭔가 대통령 부인이 이 정부 인사들과 고위직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데 워낙 사례가 정황이 많이 나왔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박성재 법무장관과의 텔레그램도 의구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을 수가 없고요. 뭔가 좀 습관적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이제 그 과거 이제 그 코로나 콘텐츠라든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좀 활발하게 어떤 대인 접촉을 많이 이제 하는 그런 어떤 성향이 계셨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후보 시절부터 직접적인 어떤 전화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상당히 조심했는데 과거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서울의 소리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어떻게 보면 좀 함정성 그런 전화를 통해서 많은 또 곤욕을 좀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어떤 부분에 대통령실에서도 좀 자제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가 지금 드러난 것은 계속해서 정부 관계자와 직접적 소통을 굉장히 많이 했다. 이게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연구는 좀 독특한 어떤 지위로서 공식적인 어떤
그런 어떤 지위는 아니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어떤 부인으로서 어떤 그 민심을 전달할 수 있는 또 귀중한 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좋은 어떤 면도 있겠지만 지금 와서 보면 이렇게 많은 정부 관계자들하고 접촉을 하는 것이 마치 어떤 본인의 직접적인 관계되는 일에 대한 어떤 뭐 청탁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를 야기할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어떤 비춰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 접촉한 그런 것들이 다 김건희 여사에게 지금 부담으로 지금 다가오는 것 같고, 그런데 이걸 또 너무 지금 김건희 여사가 통화를 하고 접촉한 것들이 다 이게 불법이다,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지금 현재 드러난 것이 없는 상황에서 대단히 저는 마녀 사냥의 어떤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 아직까지 상당히 드러난 어떤 불법적인 거는 아직까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향후 좀 지켜봐야 될 부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직접 장관에게 수석에게 이렇게 통화하는 경우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직접 장관에게 전화해서 지시하고 교육부 차관이랑 통화하고 민정수석과 통화하고 그것도 비화폰으로. 비화폰을 뭐 거의 그 대통령과 같은 급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문제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뭐 민심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민심을 오도하고 본인이 대통령처럼 굴었던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명태균 씨 수사 관련한 상황까지 다 보고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였고요. 그래서 비단 드러난 이 사람들 뿐이겠는가?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교육부 차관뿐이겠습니까?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 중에서도. 다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겠죠. 예. 그리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뉴스룸에서도 더 자세히 보도를 해드릴 예정인데 JTBC가 단독으로 새롭게 취재한 내용이 있습니다. 김건희 수사를 지휘했던 당시 중앙지검장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로 불러들였다는 사실을 JTBC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명품백 수사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던 때죠. 아까 타임라인에서 맨 앞부분 정도가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배우자의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의 실무 가장 책임자를 안가로 불렀다. 김영남 의원님, 검찰 올해도 경력을 갖고 계시니까 안가로 가는 게 흔한가요? 없죠. 없다. 그런 경우가 없죠. 예. 근데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당시 김건희의 소환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입장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청으로 소환 조사를 해야 된다. 적어도 뭐 처분은 뭐 기소든 불기소든 나중에 결정할 문제지만 일단 검찰청사로 영부인이 출석을 해서 조사를 적어도 한 번은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그런 주장을 하기 전에 미리 안가에 불러서 무슨 회유를 했는지 협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안 먹히고 나서 그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 5월 13일 날 송경호 서울중앙검사장이 갑자기 인사가 나서 딴 데로 전보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밑에 있던 차장급까지 다 날아갔거든요.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올라왔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른바 황제 조사 내지는 뭐 검사들이 대통령실의 다른 건물에 출장을 가서 핸드폰 다 뺏기고 조사를 한 건지, 조사를 검사들이 받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불러서 좋은 말로 할 때 뭐라고 했는데 그 말이 일단은 본인들의 의도대로는 안 먹힌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전형적인 이게 권력을 이용한 뭐 협박 내지는 직권남용으로 충분히 볼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협박 또는 직권남용 범죄와 직결될 수 있다. 송영은 의원님, 당시 상황을 보면요, 총선 승리하려면 김건희 당시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대통령실 향해서 많이 직언을 하던 그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당시 중앙지검장을 삼청동 안가로 불렀다는 사실이 지금 JTBC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어쨌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것은
알고 보니 대단히 용기 있는 일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 그리고 지금 검찰의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대비가 됩니다. 예를 들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김건희 씨로부터 텔레그램 문자를 받았을 때 과감하게 익힙했어야 됩니다. 그랬으면 본인이 이렇게 곤궁한 처지에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앞서 김용남 의원께서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의 경우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이 대장동 항소를 해야 된다고 검찰에서 보고가 올라오니까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라라고 해서 사실상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이 정권을 잡아도 이렇게 검찰에 대해서 뭔가 압력을 가해서 사건을 꺾으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막는 방법은 결국에는 검사들이 소신 있게 안 꺾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검찰의 수명이 시한부인 상황입니다만은 어쨌든 본인들이 소신 있게 일을 해야 국민들께서 검찰이 계속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평가도 다시 해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 방송을 빌어서 꼭 좀 전하고 싶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지금 30초 남았는데 네. 송경호 당시 중앙지검장을 삼창동 안가로 불렀다. 이것도 특검 수사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도 그러니까 이거는 다 연결되는 지점이 내란 동기가 과연 무엇이었는가하고 저는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안가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매우 개인적인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김건희 씨 수사와 관련한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결국에는 이 계엄을 불러온 직접적인 동기가 아니었나. 예. 명태균 씨 수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명태균 씨가 내가 구속되면 뭐 정권 망한다 한 달 내로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위기의식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일련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래서 송경호 전 총장도 네, 중앙지검장이요. 네, 중앙지검장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밝혀야 될 시점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 소식은 당분간 또 저희가 더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